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Y의 비극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다시 보니까 뭔가 감회가 새롭다. 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냥 겉멋 들어갖고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세계 3대 추리 소설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고 SBS에서 드라마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도 봤는데 요 드라마에 대한 내용은 제가 리뷰가 다 끝나고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책이 사건 일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보름 정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앞뒤로 배경을 설명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 포함해서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들 특징이 독자들과의 공평성을 중요하게 여긴대요. 등장인물들이 접하게 되는 정보들을 동일하게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그냥 범인이 누군지 대략적으로 유추가 됩니다. 오늘 리뷰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범인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Y의 비극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월 2일 오후 9시 30분. 배에 탄 선원들이 바다에서 어떤 검은 물체를 발견을 합니다. 건져봤는데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어떤 남자의 시체였어요. 정체를 수소문을 해보니 시체의 정체는 요크 해터라고 하는 사람이고, 작년 12월 21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4일 전에 그의 부인 에밀리 해터가 남편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집안 사람들이 항상 가십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끌거든요. 그래서 돈 때문이다, 아니면 여자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인이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결국 시체로 발견이 된 거죠. 시체는 시체 안치소로 옮겨지게 되고, 시체 안치소에서 섬 경감이 검시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섬 경감이 스토리 진행을 도와주는 경찰 쪽 사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샘 경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밀리의 서재에는 섬 경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검시관이 검사 결과 자살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이 배에 타 있다가 죽기 직전에 청산가리를 먹고 욱 하면서 바다에 빠진 걸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소지품을 찾아보는데 소지품 중에 방수가 되는 담배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쌈지를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그 유서였습니다. 나는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살한다. 잠시 뒤에 시체 안치소에 여자 한 명이랑 남자 세 명이 들어옵니다. 그 여자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요크 해터의 부인 에밀리 해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간의 괴짜, 악녀, 마녀 이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선대로부터 받은 재산이 엄청 많은 여자. 이 사람이 와서 남편의 시체를 보는데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굉장히 무미건조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따라 들어온 세 남자 중에 한 명은 큰 키에 신경질적인 인상의 금발 사내였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은 요크의 아들, 네, 콘레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은 해터가의 주치의였던 메리엄 박사, 또 다른 사람은 요크의 친구였던 트리벳 선장. 이 세 사람이 같이 오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경찰이 물어보게 되죠. 섬경감이 가족들한테 아니 죽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죽었냐, 혹시 이 사람이 자살할 것 같은 어떤 징후가 보였냐, 막 이런 것들 물어보거든요. 당연히 물어보죠. 근데 에밀리 해터가 신경질적으로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해터 가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소문이랑 가십이 끊이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온 모자 장수 이름을 생각해서 어떤 기자가 미치광이 해터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소문의 중심에는 해터 가문의 3남매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아까 시체 안치소에 왔었던 금발의 남자 있죠. 이 사람은 취해서 막 술집을 부수는 콘레드, 네, 여자 문제도 많고 네,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의 시를 발표하거나 문학 비평가를 초대해서 파티를 벌이는 바바라, 첫째 딸이에요. 아니면 막내딸 질이었는데, 이 질이라는 애는 어떤 애냐면은 예쁜데 마음이 아주 못돼 먹은 아가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극을 갈구하는 그런 성향, 도파민 중독 이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해터 부인은 막내딸 질보다 훨씬 자유로운 처녀 시절을 보내고 결혼을 해서도 막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문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기자들이 항상 좋아하죠, 이 집안 사람들을. 해터 부인의 일이라면 뭐든지 기사거리가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파파라치들이 붙어갖고 막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디스패치 막 쫓아다니고 딸 쫓아다니고 아들 쫓아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저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 힐튼 가문의 페리스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상속녀여가지고 돈은 엄청 많아, 재산은 엄청 많은데 막 경영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맨날 파티하는 것 같고 막 그 사람의 일상이 가십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한테는 즐거운 뭐 이야기거리이긴 했겠지만 본인한테는 조금 괴롭긴 했겠죠. 어쨌든 이런 사람이 생각이 났었고, 자살한 요크헤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화학자였는데 젊은 시절에는 가난했지만 그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화학자였다고 합니다. 지금 좀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쟤는 언젠가
뭐라도 하나를 해내래다. 주변 업계에서 그렇게 인정해주는 라이징 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바바라는 아까 뭐 시를 발표하거나 문학 비평가를 초대해서 파티를 벌인다고 했잖아요. 해터 가문 중에서 가장 정상에 가까운 인간이었어요. 이 소설에서는 어떤 설정이냐면은, 해터 가문이 유전적인 어떤 결함이 있어갖고 다들 광기에 지배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바라는 그 자신의 그 유전적 광기를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콘레드는 에밀리 해터, 엄마의 남성판. 대학을 3군데나 거쳤는데 계속 다 사고를 쳐갖고 퇴학을 당해요. 그리고 여자 관계도 너무 문란하고, 그 에밀리 해터가 얘 이대로 두다가는 어디 가서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존 고물링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시켜요. 동업자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존 고물리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서 잠깐 정상인 것처럼 살 때 이때 결혼을 합니다. 부인 이름은 마사.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콘레드와 마사 사이에는 제키하고 빌리라는 두 아이가 있는데, 제키는 13살, 빌리는 4살입니다. 근데 둘 다 엄청 말썽쟁이에요. 특히 제키가 막 잔인하고 막 교활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거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라는 설정이에요. 그리고 막내딸 질, 아까 뭐 예쁜데 마음이 못됐다고 했던 셋째 딸 있잖아요. 얘는 에밀리 해터의 완전 축소판. 그래가지고 첫째 바바라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언제나 자극적인 것만 찾고 아름다운 입술과 도발적인 자태로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고 다니는 완전 악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5가족 말고 이 집안에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집안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루이자 캠피언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바바라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에밀리의 딸인데 요크의 딸이 아니에요. 누구냐면은 에밀리의 전 남편 톰 캠피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그런데 루이자가 왜 비극적인 인물이냐면은, 루이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벙어리고 18살이 되던 해에 청력을 잃게 돼요. 사람들이 이 루이자가 이렇게 된 거는 엄마 에밀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출생 당시에는 남편 때문에 얘가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요크하고 에밀리가 재혼해서 태어난 애들이 정상이 아니니까, 이게 생긴 거는 멀쩡한데 이게 하는 행동들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에밀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전 남편인 톰 캠피언은 에밀리하고 이혼한 다음에 얼마 지나서 죽게 되고, 톰 캠피언은 에밀리하고 결혼하기 전에 전 부인하고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톰 캠피언이 죽은 다음에 행방불명이 되게 됩니다.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엉망진창이고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 집안. 그럼 콩가루 집안에서 지금부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4월 10일 일요일 오후, 요크 해터가 발견된 지 2달 뒤에 해터 부인이 루이자 캠피언이 먹는 달걀술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루이자 캠피언이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해터 부인이 얘를 엄청 편애를 해요. 그러면서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위치에다가 달걀술을 준비를 해두거든요. 달걀술이 뭔가 싶은데 그냥 뭐 건강상 먹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같은 위치에 놓아두는데, 어디에다 두냐면은 식탁의 서남쪽 모서리 끝 5cm 되는 곳에 항상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루이자가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니까 2층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식당에서 집어가지고 마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잘 상상을 해보세요.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 2시 20분경에 루이자가 어머니랑 달걀술을 마시러 2층 침실에서 식당으로 내려온 다음에 식당 입구에 멈춰서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바바라도 같이 계단을 내려와서 식당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근데 바바라한테 물어보니까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식당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사, 콘레드의 부인이죠. 콘레드의 부인 마사는 복도를 지나서 반대쪽에서 식당 안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후 트리벳 선장은 이 집을 정기적으로 드나들어요. 트리벳 선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리가 한쪽이 없거든요. 사고로 다리가 한쪽이 없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루이자한테 어떤 동질감을 갖고 있어서 루이자를 자기 딸처럼 보살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트리벳 선장이 서재에서 나와서 식당을 향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밀리, 루이자, 마사, 바바라, 트리벳 선장, 이렇게 다 같이 식당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본 거는 제키가 달걀술을 마시려고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밀리가 아니 내 딸 먹으라고 준비해 놓은 건데 저 녀석이 또 저걸 왜 먹고 있지? 해서 혼내려고 이렇게 가는 사이에 제키가 달걀술을 마시고, 그리고 에밀리가 너 이 녀석 말이야, 루이자 이모 거 손에 대면 돼?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키가 양손으로 입을 막 쥐어 뜯는 거예요. 막 입을 쥐어 뜯으면서 막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작은 몸으로 이렇게 막 경련을 일으키니까 에밀리도 너무 깜짝 놀래고 그 식당을 보고 있었던 나머지 사람들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에밀리가 재빨리 이렇게 손을 입에다 넣어가지고 계속 토를 시켰던 거죠. 토를 시키고 마사는 뒤에서 본 다음에 너무 깜짝 놀래고 소리를 지른 다음에 바로 기절을 합니다. 트립의 선장은 갑자기 루이자가 당황할 것 같으니까 루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가고 이렇게 막 다들 막 정신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빌리의 강아지, 애가 둘이라고 했잖아요. 제키하고 빌리의 강아지가 살살살살 와가지고 바닥에 엎질러진 달걀을 이렇게 조금 핥아먹어요. 근데 이 핥아먹던 애가 갑자기 몸을 덜덜덜덜 떨더니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주치 메리엄 박사가 와서 제키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고 루이자의 간호사 스미스가 2층에서 내려와서 기절한 마사를 이렇게 막 돌봐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에밀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 시간에 여기에 달걀술이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분명히 가족밖에 없는데 범인은 가족 중에 한 명이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루이자를 죽이려고 했다. 라고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가족들이 얘기를 하죠. 막 바바라랑 막 이런 애들,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막 에밀리가 너무 극도로 화를 내면서 너네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이 범인을 꼭 찾아낼 거야. 이렇게 막 으름장을 주고 막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잠시 뒤에 제키가 진정된 거를 확인한 메리엄 박사가 내려와서 의사 윤리에 따라서 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에밀리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얘기하면 막 사람들 막 몰려들고 막 기자들 오고 이렇게 할 텐데 막 신문에 나오고 막 이럴 텐데 나 이런 거 더 이상 원치 않으니까 말하지 말자.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끝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리엄 박사는 들은 채도 안 하고 경찰에다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4월 17일 일요일 12시 30분. 이때 드루리 레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드루리 레인은 그 연극 배우 출신이에요. 60살. 근데 60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관리를 잘해서 근육도 있고 막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머리도 명석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귀가 잘 안 들리지만 독순술이라고 해갖고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해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 소설 보는 내내 이 사람이 귀가 안 들려갖고 뭐가 불편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햄릿 저택이라는 집이 있어요. 큰 성 같은 그런 집으로 묘사가 되는데 거기에 그 같이 일하는 하인들도 많고 약간 성의 성주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섬 경감이 수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두루리 레인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두루리 레인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터 가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막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는 없다. 그냥 그 집안을 잘 살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등장인물들은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대략적인 소설의 배경이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6월 5일 일요일 오전 10시. 저택에서 쉬고 있던 레인이 전화를 받게 되죠. 섬 경감이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장을 지금 잘 보존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빨리 와달라고. 해터의 저택에 가서 섬 경감을 레인이 만나게 되죠. 섬 경감이 얘기합니다. 결국 당했습니다. 레인이 물어보죠. 루이자 캠피언입니까? 근데 당연히 루이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그 전에 독살 미수 사건도 있었으니까. 근데 섬 경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레인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그럼 누굽니까? 섬경감이 노부인이 살해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둥. 이 사실을 듣고서 레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얘기를 하죠. 내 생각에는 범인이 루이자뿐만 아니라 해터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살의를 품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하고 사건 현장을 확인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사건 현장은 2층에 있는 침실이에요. 보니까 1층은 뭐 서재, 거실, 식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집이 3층 집인데 2층하고 이제 3층이 있습니다. 2층 살해 현장으로 갑니다. 침실로 가는 길에 제키랑 빌리가 이제 말썽을 피우게 되고 엄마 마사랑 경관 한 명이 이제 아이들을 제압해서 데리고 나가요. 근데 제키랑 빌리는 말썽쟁이 캐릭터라서 계속 사고 치고 이제 말썽 피고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쟤네는 왜 저러나 이제 싶은 거죠. 막 아이고 이러는 거죠. 침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에 욕실하고 연결된 문이 있고 문 반대편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는 침대 2개가 있고 침대 사이에는 이제 탁자가 놓여져 있는 거죠. 해터 부인은 복도에서 가까운 침대 위에서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마에는 뭔가 이상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이때 검사 브루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을 수사하는 파티 3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섬경감, 브루노 검사, 드루리 레인. 이 3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을 파헤치게 돼요. 브루노가 등장해서 레인한테 얘기하죠. 뭐 레인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누군가 지옥으로 갈 때만 만나는 인연인 것 같아요. 얘기하니까 레인이 그럴 수밖에 없죠. 검사님이 그동안 저를 본체만체 했잖아요.
이게 뭔가 그 사이에 사건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Y의 비극이니까 X의 비극에서 또 뭔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섬 경감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6시에 루이자를 간호하는 스미스가 방에 들어와서 발견을 하게 됐는데 해터 부인은 죽어 있었고 루이자는 침대 사이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미스가 비명을 지르겠죠. 와! 그 소리를 듣고 바바라랑 콘레드가 잠에서 깨서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보자마자 뭔가 사건이 발생한 걸 알고 콘레드도 바바라도 이제 방에서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되잖아요. 사건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일단 기다리고 있었. 루이자는 죽은 것 같진 않고 기절한 것 같아가지고 기절한 루이자만 스미스의 방으로 이렇게 옮겼고 그 뒤에는 주치의인 메리엄 박사가 와서 경찰에다가 연락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레인이 사건 현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침대 탁자 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통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분이 이제 흩날려 있었겠죠. 그 분 위로 발자국이 침대 사이에서 복도 쪽까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통 뚜껑을 보니까 가느다란 평행선으로 어떤 혈흔이 묻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레인이 주변을 살펴보는데 침대 주변에 만돌린이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돌린이 저도 뭔가 싶었는데 기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만돌린 줄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흉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방을 살피게 되는데 루이자 침대 쪽에 과일 바구니를 발견을 하게 돼요. 과일 바구니 안에는 사과 1개, 바나나 2개, 포도 1송이, 귤 1개, 배 3개가 들어있습니다. 검시관이 와서 검시한 결과 만돌린을 맞고 죽은 건 아니고 만돌린으로 기절하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평소에 약했던 심장이 멈춘 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의 위치를 봤을 때 상처가 이제 이마에서 머리까지 이렇게 나 있다고 묘사가 되거든요. 봤을 때 자다가 일어나서 얻어맞은 거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근데 좀 의아하죠. 만돌린이 흉기인 게 의아한 거예요. 이게 왜 이걸로 때렸을까? 뭔가 악기로 때리기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했으면은 조금 더 딱딱하고 좀 더 확실한 무기를 선택을 했을 텐데 만돌린을 쓴 게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만돌린은 원래는 서재에 있는 유리 상자 속에 있었고 요크 헤터가 가지고 있던 악기인데 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노부인이 잘 보관하려고 유리 상자 안에다 넣어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방을 정리를 하는데 검시관이 이불을 정리를 하다가 어떤 주사기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레인이 살펴봤더니 조금 전에 있었던 과일 바구니가 없어진 거를 알게 됩니다. 이 과일 바구니 어디 갔냐 했더니 옆방으로 가지고 왔다. 옆방에 루이자한테 가지고 왔다 해서 레인이 옆방으로 뛰어갑니다. 루이자가 괜찮은가 봤는데 루이자가 과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마! 하고 손을 쳐서 낚아채고 상태를 확인을 하는데 루이자가 멀쩡합니다. 괜찮네? 다행이네? 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생각에 빠지게 되죠. 과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해터 부인이 배는 먹지 않는다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배를 살펴봤는데 2개는 싱싱한데 1개는 거의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썩어가는 배에 주사 바늘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 앞도 보지 못하고 귀가 안 들리는 루이자랑은 점자로 소통을 하는데 루이자한테 일단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게 됩니다. 루이자는 깜짝 놀라서 기절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레인하고 브루노하고 섬경감 3사람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 바바라. 새벽 2시에 집에 왔다. 열쇠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도착해서 3층에 있는 아버클 부부. 아버클 부부는 집사입니다. 집사 부부. 아버클 부부의 초인종을 눌렀고 남편 아버클이 와서 문을 열어줬다. 집에 왔을 때 2층 침실 문은 다 닫혀 있었고 아침 6시에 비명 소리를 듣기 전까지 푹 잤다. 6시에 방에 갔을 때 어머니의 죽음을 알았고 현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루이자를 옮기려고 조심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루노 검사가 가족 간의 의리는 일단 접어두고 사실대로 좀 얘기를 해줘라. 우리는 당신 어머니는 우발적으로 죽은 것 같고 사실은 범인은 루이자를 죽이려고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바라가 맨 처음에는 살짝 발끈합니다. 아니 내가 그러면 범인을 알고 있는데도 감춰주는 것 같냐. 어머니와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루이자를 미워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드러내놓고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어머니한테 모든 걸 뺏겨버린 불쌍한 사람.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요크 헤터는 2층에 실험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실험실에서 아버지가 하는 화학 실험에는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아버지도 내가 하는 이런 문학 작품에 관심을 가져서 소설을 쓰려고 했던 적도 있긴 한데 아마 제대로 완성하진 않았던 것 같다라는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바버라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아버클 부부를 불러오게 되죠. 11시에 남편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2시에 초인종이 울려서 남편이 옷을 입고 아래층에 내려갔다.
10분쯤 뒤에 돌아왔는데 바버라 양이 열쇠를 잊고 외출한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아침까지 잤다. 이때 레인이 물어봅니다. 과일 얘기를 물어봐요. 해터 부인의 방에는 과일을 놓아두나요? 여자가 얘기를 하죠. 루이자가 과일을 좋아해서 항상 새 과일을 담아둔다. 그리고 해터 부인은 배를 싫어한다. 과일은 광장에 있는 과일 가게에서 매일 신선한 과일을 배달받는다. 어제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가져다 줬다. 배는 2개를 가져다 뒀다. 해터가에서 왜 일을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해터가는 일이 너무 힘들고 사람들도 너무 괴상한 사람들인데 근데 돈을 많이 줘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안일을 돌보는 하녀 버지니아를 불러옵니다. 버지니아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서 5년간 일했고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줘서 이곳에서 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막내 질 해터를 신문하게 됩니다. 질 해터를 신문하게 되는 이유는 하녀 버지니아까지 신문을 하고 났는데 질 해터가 아까 콘레드하고 사업을 동업하는 고물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리고 이 집안의 고문 변호사 비글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하고 같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셋이 삼각관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질하고 원래 고물리하고 친했는데 질이 비글로하고도 이제 썸을 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장관리하는 거지 이제 질이 두 사람을 어장관리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한테 먼저 신문을 하죠. 전날 밤에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존하고 같이 외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극 보러 갔다가 클럽 갔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왔다. 경감이 고물리가 데려다 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다. 새벽 1시에 내가 엄청 취해가지고 고물리랑 다퉜다. 왜냐면은 존이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옥죄다. 나를 너무 구속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다퉜고 고물리가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두고 가버렸다. 그 뒤에는 클럽에서 어떤 남자랑 술을 마셨는데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난다.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 경찰이 택시를 잡아줬다. 그런데 젊은 경찰은 참 잘생겼다. 여기서 이제 질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집에 오게 됐고 집에 도착하니까 해가 뜨고 있었다. 저는 해 뜨는 새벽을 참 좋아해요. 만돌린을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냐 물어보니까 만돌린은 어제 저녁 식사 뒤에 봤다. 존하고 외출하기 전에. 그리고 아버지의 실험실은 몇 달 전쯤에 들어가고 안 간다. 그런 냄새 나는 곳은 나는 안 간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나는 서로 간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사이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존 고물리. 이 사람은 질이랑 같이 나갔다가 1시에 헤어지고 도심을 걷다가 해가 뜨는 걸 봤다. 1시에 헤어지고 해 뜨는 걸 볼 정도로 이제 마음이 많이 상했던 거지. 내가 사랑하는 질이 이제 자꾸 딴 남자한테 자꾸 눈길을 주고 이제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이런 저런 생각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해 뜨는 걸 봤고 콘레드하고 일한 지는 3년 됐다. 그리고 해터 가문의 사람들은 대학 때부터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문 변호사 비글로. 고문 변호사로 있으면서 느낀 점은 이 사람들이 조금 특이하긴 한데 사람이 죽을 정도로 어떤 적을 두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해터 부인의 유언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언장은 화요일 2시에 장례를 마친 뒤에 공개하려고 한다 이야기를. 다음은 루이자의 간호사 스미스를 신문하게 되죠. 루이자의 과일은 사람들이 건들지 않는다. 그 집안에 있는 제키하고 빌리가 가끔 건들기는 하는데 흔한 일은 아니고 얼마 전에도 제키가 과일을 먹어서 노부인한테 매질을 당했다. 그러니까 제키는 항상 말썽꾸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밀리한테 맨날 혼났고. 근데 그때 마사가 와서 노부인하고 싸웠다. 마사는 평소에 얌전한데 아이들 일에는 무섭게 흥분하는 사람이다. 해터 부인을 마지막으로 본 거는 어젯밤 11시 반이다. 그리고 배가 2개 있었다. 하면서 알게 되죠. 아침에 배가 3개였네?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힌트죠. 그리고 자기가 어제 나올 때까지만은 해도 침대 사이 테이블 위에 분통은 대충 닫혀 있었다. 꽉 닫혀 있었던 건 아니고 루이자를 돌본 거는 4년 정도 된다. 근데 여기가 급여도 좋고 자기가 여기저기 옮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일을 하면서 루이자를 좋아하게 됐기 때문에 계속 이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크헤터는 평소에 노부인에게 억눌려 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주사기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주사기 당신 거 아니냐. 안 그래도 내가 침실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고 그래서 내 주사기함을 열어봤는데 난 주사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주사기는 2층에 있는 실험실에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음은 가정교사 페리입니다. 이 사람은 40대 중반에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으로 나와요.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전 가정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키가 고양이를 익사시키려고 하는 걸 보고 전 가정교사가 회초리로 체벌을 하니까 마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격한 말다툼 끝에 가정교사를 쫓아냈다. 그래서 물어보죠. 너는 힘들지 않냐? 근데 나는 뭐 적당히 상벌을 주면서 교육을 한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제키와 빌리의 부모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콘레드. 이 사람은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이어서 모험적이지 않고 너무 다혈질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하는 이유는 급여도 좋긴 한데 바버라 때문에 뭔가 나의 삶에 보상을 받는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페리도 문학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버라는 이 일하고는 무관하다. 그녀는 굉장히 고결한 영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범인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페리가 바버라를 향한 그 마음을 살짝 보여주죠. 근데 이게 사랑인지 그냥 단순히 존경하는 마음인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데 그때는 보통 혼자 나가서 쉬고 오고 어젯밤에는 일찍 방에 올라가서 1시간쯤 책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콘레드하고 마사를 신문하게 됩니다. 둘 다 어젯밤 유리상자 속에서 만돌린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콘레드는 새벽 1시 30분에 귀가했고 잠들기 전에 술을 마시러 서재로 잠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갔냐 하니까 밤에 사업 관계로 잠깐 외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복잡한 여자 관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뉘앙스가 살짝 풍겨집니다. 그 다음에 서재에서 한잔하고 2층으로 자러 올라갔는데 방에는 아내가 자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침까지 푹 잤다. 마사는 10시에 애들 재우고 공원에 산책 갔다가 11시 좀 전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침대를 둘이 따로 쓰기 때문에 깊이 잠들어서 남편이 들어오는 건 알 수 없었다. 그 요크에터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때 콘레드는 아버지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사는 무슨 소리냐. 나의 시아버지는 불쌍한 사람이었고 당신이 도와줄 수 있었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콘레드가 다혈질이라고 했잖아요. 엄청 화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섬경감이 루이자 살인 미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아마도 이 주사기로 배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루이자를 먹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에밀리가 잠에서 깨서 만돌린으로 우발적으로 에밀리를 죽였다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도 에밀리를 죽인 살인 사건이 아니고 루이자를 죽이려고 했던 독살 미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콘레드한테 해주니까 콘레드가 깜짝 놀래죠.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이게 어머니를 살해한 살해 사건이 아니고 루이자 살인 미수인 거냐. 마사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경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섬경감한테 어떤 신발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섬경감이 콘레드한테 얘기하죠. 이 신발 본 적 있냐? 그랬더니 콘레드가 무슨 신발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섬경감이 얘기를 합니다. 이 신발은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일치하는 신발이고 바닥에 분도 묻어 있었다. 이 신발은 당신 신발이다. 같은 날 12시 50분 신발을 보던 레인이 신발 앞쪽에 어떤 액체가 묻어있는 흔적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섬경감한테 이거 빨리 분석을 의뢰해라. 내 생각에는 이게 독극물일 것 같은데 여기 독극물하고 배에 주사된 독극물이 같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시관한테 신발은 보내고 세 사람은 이제 루이자를 만나러 갑니다. 루이자가 이제 현장을 재현을 해주는데 점자로 스미스의 도움을 받아서 루이자가 현장을 재현을 해주는데 자기가 잠이 들었다가 중간에 깼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맹인이기 때문에 밤낮의 개념도 없고 시간관념도 그렇게 명확하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잠들었다가 깼는데 뭔가 그 공기에 긴장감이 느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침대 옆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곳에 들어와서는 안 될 그 누군가가 들어온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깊이 비명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순간 화장용 분가루 냄새를 맡게 되고 침대에서 멀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와 도망치려고 살짝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팔을 뻗은 순간 루이자 손끝에 누군가의 코와 뺨이 닿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재현을 하거든요. 재현을 하는데 레인이 지켜보다가 혹시 처음부터 다시 재현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루이자가 너무 괴롭긴 하지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신기한 게 이 사람이 발자국이나 손의 각도나 이런 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좀 전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재현을 하는 걸 알게 돼요. 루이자가 재현을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는 거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 루이자 손끝에 코와 볼이 닿았으면은 범인의 키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범인이 몸을 구부리고 있었으면 이제 허리를 핀 거하고 구부린 거하고 높이 차이가 나니까 키를 특정할 수는 없다. 근데 어쨌든 루이자는 범인의 뺨을 만지고 너무 무서운 공포감에 휩싸여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레인이 물어보죠. 뺨의 촉감이 어땠냐? 촉감이 매끄럽고 부드러웠다. 그럼 콘레드가 아니네? 그럼 뭐지? 콘레드의 신발을 훔친 건가? 분통을 일부러 쏟아서 발자국을 남긴 건가? 아니면 공범이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루이자가 얘기를 해요. 기절하면서 어떤 냄새를 맡았는데 이 냄새가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에서 나는 어떤 향긋한 냄새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알아내려고 질문을 합니다. 화장품 냄새였냐 아니면 어떤 음식의 냄새였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루이자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트립의 선장에게 받은 꽃에서 났었던 그 냄새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립의 선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7년 전에 준 꽃인데 그 냄새를 기억한다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루이자의 증언이 굉장히 신빙성 높다는 걸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몇 번 질문을 하던 끝에 그 냄새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데, 그 냄새는 무슨 냄새였냐면은 바닐라 냄새로 밝혀지게 됩니다. 바닐라 냄새. 뭔가 음식에 쓰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버클 부인한테 갑니다. 아버클 부인한테 가서 바닐라 사용한 적 있냐고 물어보죠. 근데 아버클 부인이 굉장히 협조적이진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아주 어제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브루노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어릴 때 먹었던 달걀술에는 바닐라가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루이자한테 주는 달걀술에는 바닐라가 안 들어가고 나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경찰들이 주방을 뒤져보는데, 주방에서는 뜯지 않은 바닐라 병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쓰던 거 어떻겠냐, 사흘 전에 이 병을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닐라 병을 가져다가 루이자한테 냄새를 맡게 하는데 이 냄새가 아니라고, 그냥 뭔가 그냥 희미한 바닐라 냄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막 이게 사람들 뭐 간식 같은 것들, 팬트리에서 과자랑 간식 같은 거 다 가지고 오고,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다 찾아오고, 집안에 사는 사람들 방에 꼽을 쳐놓은 그런 간식들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냄새 맡고 막 이렇게 하는데, 루이자가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냄새 아니라고. 그래서 아, 그럼 이 바닐라 향을 어떻게 찾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섬경감하고 레인하고 브루노하고 셋이 마지막으로 2층에 있는 실험실에 가보기로 합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검시관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여기는 검시관이 엄청 빠르게 일을 엄청 열심히 해요. 일요일인데 아주 빠르게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검시관한테 연락이 왔는데 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양의 독극물이 들어있었다. 이거 먹었으면 막 대여섯 명은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치사량을 훨씬 넘는 약이 있었고, 근데 배는 독을 넣기 전에 이미 상해 있었다. 그리고 신발 앞에 묻은 독은 배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독이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 결과를 받고 2층에 있는 실험실로 일단 가게 됩니다. 2층 실험실에 딱 들어갔는데 문 앞에 아무런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방의 구조가 옆방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옆방은 어디냐면은 에밀리 부인이 살해당한 그 방이에요. 그 방과 옆방하고 비슷한 구조인데, 다만 창문 쪽에 튼튼한 창살이 있었어요.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오거나 안에서 쉽게 나갈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입구에서 왼쪽으로 딱 돌면은 선반이 5단 선반이 있는데, 이 5단 선반에는 약병이 굉장히 넘버링하고 이름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약에는 독약이라고 스티커도 붙여져 있고, 그리고 이 실험실의 오른쪽에는 옆방처럼 커다란 벽난로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입구를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는 발자국 흔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걸리지 않으려고 발자국을 짓이겨 놓은 흔적들도 있고, 이게 뭐지? 이렇게 싶었는데, 그럼 도대체 범인이 어디로 들어온 걸까 고민을 했는데, 혹시 그럼 이 벽난로 굴뚝으로 들어왔나? 라고 해서 봤는데, 아까 그 루이자가 볼을 만진 거 보면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거 보니까 여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굴뚝이 여자가 드나들긴 힘들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콘레드하고 어떤 공범이 있나? 라는 공범의 가능성들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또 이 소설이 그 굴뚝이 여자가 드나들기 힘들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자들 요즘 보면 여자들도 막 클라이밍도 하고 막 잘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드나들기 힘들다, 여자는 연약하다라는 이런 설정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선반을 뒤지다가 처음 달걀술의 독약이랑 배에 들어간 독약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레인이 뭔가 조금 이상한 흔적들을 보게 되는데, 무슨 흔적이냐면은 메뉴에서 두 번째 선반 뭐 어떤 약병 가장자리에 손끝으로 만진 듯한 흔적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선반을 손끝으로 만진 흔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흔적이지? 전에도 이런 흔적이 있었나요? 라고 수사관들한테 물어보니까 수사관들은 전에는 그런 흔적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레인이 이게 무슨 흔적인지 계속 궁금해하고 물어보니까 뭐 그런 걸 궁금해하냐. 그리고 실험실을 뒤지다가 주사기가 들어있는 주사기 통을 보게 되는데, 그 주사기 통에서 주사기 하나가 빠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사기가 침실에서 발견된 주사기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조사를 하다가 약품 선반 앞에 작고 동그란 그 자국 3개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이게 또 무슨 자국이지? 이렇게 싶었는데, 그냥 경찰이 그거 여기 있는 의자 자국이네요 하면서 스툴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스툴 의자 자국하고 딱 맞다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실에서는 크게 어떤 수확 없이 먼저 내려오게 되죠. 6월 6일 월요일 새벽 2시입니다. 전날 저녁에 사람들하고 저녁을 먹고 저택에서 섬 경감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브루노하고 레이는 집으로 가고요. 새벽 2시에 눈을 떴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이러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실험실에서 불이 막 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확인해 보려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약품들이 막 안에 막 있으니까 약품 때문인지 막 지독한 악취랑 막 연기가 막 집안을 막 가득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경감이 소화기를 찾았는데 집안에 소화기가 없었고 자칫하다가 약품이 폭발할 수도 있어 가지고 일단 사람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모두 나가세요. 모두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페리는 쓰러진 바바라를 부축해서 내리고 가고 질 해터는 "으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가는데 그 사이에 코네드가 "비켜!" 이러면서 질을 밀쳐내고 먼저 내려가게 됩니다. 마사는 제키하고 빌리를 데리고 내려가고 잠시 뒤에 소방차가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을 하게 됩니다. 섬 경감이 이제 사람 수를 세어보죠. 하나, 둘, 셋, 넷. 혹시 빠진 사람 없나? 이렇게 세보는데 스미스하고 루이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섬경감이 다시 경찰 한 명을 데리고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호사 스미스랑 루이자를 섬경감이 경관 한 명하고 함께 가까스로 데리고 나오게 되고 데리고 나온 동시에 2층에서 약품이 뻥 폭발하게 됩니다. 잠시 뒤에 소방관 한 명이 들것에 실려 나가고 불은 한 2시간 정도 뒤에 진화되게 됩니다. 섬경감이 햄릿 저택에 전화를 하게 되고 레인이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화재 후에 누가 실험실로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들어가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굴뚝하고 방문은 잘 지켰습니까? 네. 굴뚝을 지키는 경찰이 있었고 방문을 지키는 경찰도 있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의 쇠창살은 멀쩡했습니까? 쇠창살 멀쩡했고 폭발하기 전까지는 유리창도 제대로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레인이 뭐 확실하지는 않은데 실험실에 어떻게 불을 지른지 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같은 날 9시 20분 레인이 해터 저택으로 다시 오게 되죠. 침입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굴뚝도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고 문도 없었고